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까 해요. 제목은 패권의 대이동, 세계사를 움직이는 부와 힘의 방정식인데요. 이 책의 저자 김대륜 교수는 제게는 대학 학부 후배이자 지금은 영국 사학계에서 동료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을 때 이 친구는 2년 정도 늦게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영국에서도 저와 함께 지낸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학과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강의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이분이 흥미로운 책을 출판했기를 읽어보니 학부과정 강의에 사용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2년째 교재로 활용하는 중인데 제가 요새 유튜브에 영제국 관련 동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 이 책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책의 주제는 세계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크게 보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서로 바뀌어 왔는데 그 이유를 각국의 재정 동원 능력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미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성쇠 등 다양한 연구가 패권의 이동에 대해 다뤘지만 이 책은 경제사 쪽에 집중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화로 치면 티저나 트레일러처럼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만 소개할 테니 흥미가 생기시는 분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 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전문가용 연구소도 함께 출판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그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스페인은 15세기 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아메리카에서 가져오며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부상했죠. 특히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의 통치하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구축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름도 이때 스페인이 처음 사용한 겁니다. 제대로 된 버전은 나중에 영국이 완성하지만요. 하지만 스페인의 패권은 여전히 중세시대 방식에 머물렀다는 게 문제였어요. 즉 스페인은 여전히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과 농민 수탈 같은 전통 방식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프랑스,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 비용은 농민의 잉여 생산을 착취하거나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은혜주로 의존했죠. 그런데 이런 귀금속 경제는 국부를 늘려주기보다는 끊임없는 전쟁 수행을 위해 불어나기만 하는 빚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주로 푸거와 같은 부유한 개인에게 의존했는데 이자가 계속 증식하여 파산을 거듭했죠. 세계는 근대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상업과 제조업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고 결국 패권을 유지할 만한 효율적인 재정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패권은 이런 한계 속에서 무너졌고 대신 네덜란드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의 속령으로서 그 보호 아래 어업, 상업,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영토 확장 전쟁을 수행하던 스페인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자 결국 80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독립에 성공하여 17세기 초반에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네덜란드의 성공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상업과 재정을 혁신한 덕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부유한 상인 계층을 기반으로 장기 공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페인이 농민을 착취하고 귀금속을 남용하던 방식과는 대조적이었죠. 또 군사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의 암보이나와 같은 중요한 향료 생산지에 집중시켰고 대규모 영토 확장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 VOC라는 일종의 주식회사도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네덜란드 패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조금 더 일찍 동인도 회사를 출범시켰지만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가 먼저였어요. VOC는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지배했고 특히 사치품 교역을 독점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사치품 교역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부유층의 구매력이 줄어들자 교역 수익이 감소했고 조선업 등에만 집중되어 있던 소규모 제조업의 발전에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결국 네덜란드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로 남긴 했지만 패권은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영국은 네덜란드 상업 모델과 재정 체제를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이를 훨씬 더 대규모로 발전시켰죠.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영국은 제조업과 기술 혁신에서 선두주자가 됩니다.
영국은 석탄과 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서양 삼각무역을 통해 노예 노동을 활용하면서 초기 자본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노예제는 이후 폐지되었지만 이미 흑인 노예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자본주의는 이것을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국은 초기에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지만 산업화가 진척되어 자국 산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자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제국의 식민지들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며 무역을 확장함으로써 자국 공산품을 쉽게 판매하고 식민지의 값싼 원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죠.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정치가 경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규모 자본이 축적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가가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사적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장기 공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던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한 책임 주식회사 시스템도 도입되었고요. 이 모든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던 것이고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경제 시스템의 작동자이자 수혜자였어요. 즉 장기 공채 제도 운영에 대한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공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름 공정한 법을 통해 정치와 경제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효율적인 재정 조달 체제가 형성된 거죠.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은 경제적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후발 산업국들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영국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했던 귀족과 젠틀리 계층은 이제 제조업의 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금융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른바 신사자본주의, 즉 젠틀맨리 캐피탈리즘이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 문화가 쇠퇴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자 영국의 패권은 결국 서서히 미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은 슌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를 실천하지 못했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면화 등의 원료를 영국의 제조업자에게 수출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독립하게 되죠. 독립 이후로도 남부는 면화를 영국에 수출하며 경제를 유지했지만 카리브해와의 교역에 의존하던 북부는 독립 후 이 영국 식민지와의 교역이 어려워지자 제조업 발달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대규모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원했던 북부와 미국이 이때쯤 새로 획득한 중남부의 광활한 땅으로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더욱 확장하기 원했던 남부의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 남북전쟁입니다. 북부가 승리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서서히 강력한 연방정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대규모 기업들이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일부 개인과 아마추어에게 의존했던 산업화 초기의 영국과는 달리 기업 단위로 발명과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역시 처음엔 개인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엔 기업으로 발전했죠. 포드 등이 선도한 생산 라인의 기계화 및 분업화, 파격적인 노동자 대우 등을 통해 미국의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계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달성하여 국가 전체가 모든 분야에서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대규모 인구는 농업, 제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을 뒷받침했어요. 따라서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국내 경제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경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죠. 1차 대전에서는 독일의 유보트가 미국 상선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2차 대전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이 참전합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미국은 유럽에 병기와 물자를 대량 공급하며 제조업이 더욱 성장합니다. 유럽 열강에 대해 채권국이 되면서 금융업에서도 세계 최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엄청난 물량의 공산품과 농산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자 전후 미국은 해외 시장이 필요하게 되어 자본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 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 마셜 플랜도 시작하면서 냉전 체제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리더로 자리 잡았죠. 결국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사상 최강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패권을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영국이 제국 곳곳에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었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호혜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며 수직적 국제 분업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여전히 강압적인 요소가 존재하죠. 천조국의 군사력이 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패권의 근저에는 당연히 무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예전에 비하면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의 부상도 심상치 않고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적 영향력마저 독보적입니다. 따라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브리타니카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책의 말미에는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는 패권 국가가 되는 방법보다는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잖아요. 그럴 경우 가장 희망찬 옵션은 K-팝과 같은 문화 분야를 육성하여 버텨보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 책이 출판된 후 이 시점까지 K-컬처의 파급력은 한층 더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어쩌다 보니 군사력과 방산업 분야도 급성장해버렸네요. 이러다 우리도 예전의 네덜란드처럼 잠깐이라도 패권 비스무리한 거라도 잡아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자, 중간중간 제 의견과 설명도 조금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패권의 대이동, 세계사를 움직이는 부와 힘의 방정식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 에피소드, 참고서적 등이 아직 많고 사파도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영국 관련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포사이트였습니다.